자, 175쪽 3.1운동 들어옵니다. 그 1917년 러시아가 혁명했다 그랬죠? 사회주의 혁명. 그걸 주도했던 레닌은 약소민족 독립을 지원하겠다고 나섰고, 미국 대통령 윌슨은 민족 자결주의를 내세워서 실제로 패전국 독일의 식민지들을 실제로 독립을 시킵니다. 이런 모습에 우리와 같은 약소민족들도 당연히 독립의식이 자극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간도에서 먼저 39명에 대한 독립선언이 먼저 진행이 됐고요. 이후 1919년 2월 8일 일본 도쿄의 28 독립선언, 요게 우리나라 3.1운동에 정말 결정적인 영향을 많이 줬죠. 또 하나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토지조사 사업으로 인한 농민들의 몰락, 분노를 야기시켰고, 결정타가 1919년 1월에 고종이 죽는데요. 고종은 1907년 해그 특사로 퇴비됐어요. 12년이 지나 이때 1919년에 죽어요. 그런데 이 고종이 독살됐을지도 모르겠다라는 확인할 수 없는 루머. 이게 전국을 강타하면서 1919년 3.1운동은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사람들이 이제 분노로 전개가 되는 거죠. 근데 평화적 만세 시위의 원칙이었다라는 거고, 민족대표 33인보다 사실은 더 주목하셔야 될 존재들이 탑골공원에 모여있던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탑골공원에 모여있던 학생들이 사실은 이걸 전국적으로 퍼뜨린 것이고, 이제 2단계가 대도시로 확산되어 나가는데, 우리나라가 3월 중순 이제 3단계 농촌으로 우리나라의 3.1운동이 퍼지면서부터는 우리도 무장투쟁으로 바뀌게 되는 거고요. 4월을 기점으로는 그 외로 확산되어 나가는데, 뭐 미주 지역, 필라델피아나 하와이, 연해주, 오사카 곳곳으로 퍼져나갔다라고 합니다. 4월 15일에 있었던 일본 최대 만행이 제암리 학살 사건 되겠죠. 화성 제암리 학살 사건. 그리고 유관순, 옥중 순국 사건, 뭐 이런 것들이 다 3.1운동이 얼마나 이 잔인하게 무력적으로 진압됐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고요. 자, 이 3.1운동 이후에 일본의 통치 방식을 문화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임시정부의 통합 필요성을 느끼게 되죠. 자, 참고로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2달 뒤에요. 5월 4일 오사운동이라고 해서, 자, 중국의 오사운동 같은 경우는 일본이 산둥반도 쪽 이권을 장악하고 들어가거든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승전하면서. 그거에 대한 저지, 그게 바로 중국의 오사운동, 인도의 비폭력 불복종 운동, 이렇게 전개가 된다는 거죠. 자, 중요한 게 임시정부예요. 자, 임시정부를 좀 보도록 하면, 임시정부는 당시 여기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1919년 3월 3.1운동이 터지자마자 이게 만들어진 거고요. 자, 그리고 요거죠. 3.1운동이 이제 한풀 꺾이던 4월이 되면 서울에서는 한성정부, 13도대표가 비밀리에 모인 한성정부가 만들어지고, 이미 그 전에 중국 상하이에서는 신한청년당이라는 당이 만들어져서 젊은 청년들이 외교활동을 이미 시작을 했었어요. 그 신한청년당이 1919년 4월을 기점으로 상하이 임시정부로 이름을 바꾸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임시정부는 이제 국외로 어디선가 통합이 돼야 될 텐데, 자, 무장투쟁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연해주지만, 이 무렵엔 전 세계 대세가 바로 외교독립이라 그랬죠. 외교. 그래서 외교독립을 위해서 어디로 이제 합쳐지게 되는 거냐면 상하이로 합쳐지게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요 연해주와 한성정부가 다 통합된 게 1919년 9월의 일이더라 이거죠. 이때 바로 1차 개헌을 통해서 이 세 군데 흩어져 있던 임시정부가 상하이로 통합이 되는 건데, 자, 요때 바로 삼권 분립의 민주공화정 체제, 거기다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는 헌법이 나오게 됩니다. 자, 삼권 분립은 입법, 행정, 사법의 분립인데, 입법부는 임시의정원, 행정부는 국무원, 사법부는 지금의 이름과 똑같은 법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삼권 분립의 민주공화정, 거기다 대통령제인데, 이 무렵에 외교 독립했을 때는 일단 영어를 모국어보다 더 능통하게 쓰는 미국에서 미국 정착 박사학위까지 받은, 프린스턴에서 박사받은 사람이잖아요.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바로 대통령으로 선출하게 되죠. 자, 이때부터인데 정부는 여기에 있고 우리나라 영토와 국민은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 이 한반도 내에도 상하이와 긴밀하게 연락이 통하는 행정조직망이 필요해요. 자, 여기도 행정조직망이 존재하거든요. 여기 한반도에 존재하는 행정조직망을 우리는 연통제, 연락이 긴밀하게 통하는 행정조직망, 연통제라고 하고, 자, 영통제 조직망과 상하이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독립운동가들의 접선지, 그 통신기관 이름은 교통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통제와 교통국이 상하이와 국내를 연결시켜주는 끈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참고로 이 끈이 1년 만에 일본에 의해 다 파괴가 돼요.
그래서 상하 2가 굉장히 고립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얼마 안 가서. 초창기 가장 주력했던 건 외교활동이고, 외교활동으로는 일단 파리 강화회의에, 자, 승정국 대표단들 회의, 파리 강화회의에 김규식을 파견하기도 하고요. 자, 이승만은 미국의 구미위원부, 워싱턴 DC에 구미위원부 만들어 놓고 미국 교포들로부터 독립운동 자금을 걷는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거는 소송이 여러 건 걸립니다. 개인 착복, 유용 혐의로요. 예, 횡령 혐의로 여러 소송건이 잇따라 걸릴 거예요. 미국 내에서. 그러니까 진짜 문제가 많고요. 정말 스캔들 메이커가 이 이승만이라는 존재예요. 우리나라 현대사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자, 초창기 때 군사활동은 가장 소홀했던 부분이니까 이거는 그냥 패스하셔도 될 것 같고요. 독립신문을 발간합니다. 그 옛날 서재필의 독립신문 아니고 이때 독립신문은 이제 새로운 이름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박은식에 의해 한일관계 사료집도 편찬이 되고요. 자, 1년 만에 연통제랑 교통국이 파괴되면서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는 임시정부. 외교적 성과라는 건 당연히 난리가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승전국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평화, 외교 그들이 진짜로 레알 진정 평화를 원하기 때문에 평화를 떠드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외교적 성과라는 게 절대 난리는 없죠. 그래서 원래 성과가 안 나면 싸움이라는 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라는 개조파, 아니 떠나서 무장투쟁을 이어나가자라는 창조파, 이렇게 창조파와 개조파가 1920년대 들어와 분열을 맞이하게 된다 이거죠. 이렇게 해서 바로 창조파의 제안으로 1923년 굉장히 중요한 회의가 하나 열릴 겁니다. 이게 상하 임시정부의 운명을 이제 논의할 회의가 되겠는데요. 그 회의 이름이 바로 국민대표회의가 돼요. 국민대표회의가 돼요. 1923년 국민대표회의가 되더라. 국민대표회의가 되더라. 이렇게 해서 바로 1923년에 열립니다. 이 국민대표회의가 창조파들의 제안으로 먼저 이제 4개월 정도 릴레이로 회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요 창조파들이 더 분노하고 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지금 현재 미국에 머물고 있는 대통령 이승만이 미국에 머물며 국제연맹에다가 위임 통지 청원을 했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미국 대통령 각하 이러면서 총독부로부터 주권 뺏어서 이게 일단 미국이 제청을 하는 거고, 국제연맹이 위임 통치를 해달라고 지금 청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창조파 대표적인 인물 신채호 같은 사람이 하는 말은, 니들이 말하는 외교 독립이라는 게 더 강대국들에게 삐대는 게 니들이 생각하는 외교 독립이라면 난 그런 거 역겨워서 안 한다요. 그래서 일단 대표적인 창조파 신채호가 뛰쳐나갑니다. 이후 이제 국민대표회가 열렸을 때 국민대표회가 실제로 약 3개월 넘게 이 회의가 이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약 140여 명의 독립운동가들이 릴레이로 참여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 국민대표회의 결국 어떤 성과도 없이 끝나게 되면서, 실제로 이게 어떤 성과도 없이 그냥 결렬되면서 끝나거든요. 그러면서 창조파가 다 떠난단 말이에요. 창조파가 다 이탈한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인력난에 어마어마하게 시달리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바로 1923년 국민대표회가 결렬되며 일단 임시정부 반쪽이 됐고, 이후 1925년이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을 탄핵을 할 겁니다. 이승만을 탄핵을 할 거고, 이승만 탄핵 이후에 2대 대통령 박은식이 선출될 거예요. 2대 대통령 박은식은 역사학자로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죠. 역사는 혼이다. 혼사상을 이야기했던 사람이 역사학자 박은식, 독립운동가 박은식인데요. 이 독립운동가 박은식이 2대 대통령이 돼서 본인이 헌법을 바꿀 거예요. 어떻게 바꾸냐면 내각 책임제로. 이후 27년이 되면 또 한 번 바뀝니다. 헌법은요. 국무위원 집단 지도 체제로요. 지금 헌법이 정착되지 못하고 계속 뭔가 체제를 바꿔가는 거, 불안정한 모습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는 거죠. 자, 이후 31년에 침체된 임시정부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면서 상하이 임시정부의 간판을 계속 지키고 있던 김구가 한인애국단이라는 의거단체를 만들어낼 거예요. 이 한인애국단이라는 의거단체는 이건 별 10개짜리예요.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오는. 자, 이 한인애국단은 1932년 이듬해 1월에요. 이봉창이라는 남자가 폭탄 들고 도쿄로 잠입을 해서 도쿄에서 국왕이 탄 마차 행렬에 폭탄 던진 남자일 거예요. 이봉창이 이걸 도쿄 의거라고 하는데 이거 실패로 끝납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죠?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이 의거 실패를 더 안타깝게 여기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왜냐하면 32년 1월 그 바로 몇 달 전에 바로 저 위에 만주 있죠? 이 만주가 바로 어떻게 돼요? 31년 만주 사변으로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을 합니다. 이때 중국인들의 분노가 활활 불타고 있을 텐데 이봉창의 의거가 딱 실패하니까 안타깝잖아요.
이때 중국에 있던 여기 상하이의 국민일보사라는 신문사가 이 의거 실패를 헤드라인 크게 다루면서 아, 불행에도 맞지 않았다. 이렇게 신문기사 헤드라인 탑기사를 쓴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은 우리나라 국왕의 이제 이 의거를 이 우리나라 국왕의 이런 피해를 능멸했다 이거죠. 중국이 능멸했다. 라고 하면서 그걸 트집 삼아 상하이 사변을 일으켜요. 그렇게 해서 바로 상하이까지 점령되는 게 4월의 일이고요. 그 점령 식장이 바로 어디 크게 열리냐면 그 유명한 홍코 공원에 크게 열립니다. 일본인 전승 기념식이 열리는 이 홍코 공원을 박살낸 임시정부 소속 윤봉길이 바로 그 홍코 의거의 주인공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 봉봉브라더, 이봉창, 윤봉길이 한인 애국단 소속이고요. 이 한인 애국단의 이 두 명의 맹활약은 단독 문제로 늘 나오는 아주 중요한 소스거리였고, 김구 한인애국단 이렇게 해서 이 두 명의 의거가 잇따라 도쿄에서 상하이에서 진행이 됩니다. 특히 이때 중국 국민당이 엄청나게 감동을 많이 받죠. 그 총재 장제스가 중국 1억 명의 청년도 못한 일을 조선 청년 하나가 해냈다고 하면서 이 윤봉길의 의거를 정말로 크게 대서특필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결국 그때부터 중국 국민당 정부가 우리나라 임시정부에 많은 협조를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상하이는 간판을 뗐죠. 왜냐하면 상하이가 점령됐기 때문에 1932년을 끝으로 상하이를 떠나 8년 동안 떠돌던 임시정부 어디에 가서 정착할 거냐면 내륙 한가운데 충칭 가서 1940년에 정착을 할 거예요. 1940년에 충칭에 정착한 임시정부가 여당인 김구의 한국독립당을 만들어낼 거고요. 자, 김구를 주석으로 선출하게 될 거고요. 한국광복군까지 창설하게 될 겁니다. 그 한국광복군이 이때는 1940년이에요. 중일전쟁 터진 지도 3년이 지났거든요. 아주 용렬하게 2차 세계대전에 아주 적극적으로 잘 참전하는 그런 부대가 한국광복군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로 임시정부 보셨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주제 옆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국내외 민족운동. 지금 우리나라가 1919년 3.1운동과 1919년에 상하이로 통합된 임시정부의 모습을 보셨잖아요. 그 전 10년대 국내 상황은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게, 잠깐만요. 자, 10년대 국내 상황은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비밀결사예요. 무단 통치 기간인데 뭐 사실 드러내놓고 활동을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국내는 무조건 비밀결사예요. 그래서 여기 전라도 쪽에 자 독립의금부라는 단체가 만들어져요. 이 독립의금부가 1912년에 만들어지는데 자 임병찬이라는 과거 의병장에게 고종이 비밀리에 편지를 보낼 겁니다. 나를 복위시켜라. 고종을 복위시킨다는 건 과거 전제군주정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인데 우리 그런 거 과거로 돌아간다? 복벽주의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다시 고종을 복위시켜서 전제군주제를 부활시키려는 이런 복벽주의 세력이 있었다는 게 고무적인 거죠. 국권반환 요구서를 총독부로 보내려다 실패로 끝마치고 맙니다. 예, 요거는 임병찬이라는 이름이 중요했고 독립의금부라는 명칭이 중요했으며 그들이 추구했던 게 복벽주의였다. 아직도 복벽주의, 전제군주제를 부활시키려는 세력이 있어요. 자, 경상도는 대한강복회입니다. 자, 박상진이라는 사람이 주도해서 만들어졌고요. 박상진, 그 아래 최기중, 그리고 김자진 이런 사람들이 주도가 돼서 만들어졌고 현실에 맞는 공화주의예요. 우리나라 왕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같은 1910년대 국내 비밀결사 또 이름도 사실 얼핏 비슷한 것 같아요.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아 보이지만 사실 복벽주의 대 공화주의 너무나 큰 차이점이 있는 거죠. 이 단체는 만주에 군관학교 세우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거기 강령 보이잖아요. 그 강령 진짜 시험 문제 잘 나와요. 부호의 의원검을 강제로 징수해 만주에 군관학교를 세우겠다. 하지만 결국 실패로 끝났고 이 무렵 1910년대 여기 압록강 유역의 서간도는 신민의 사람들에 의해서 개척되는 거 아시죠? 거기 이회영의 얼굴 보고 계십니다. 자, 삼원보가 만들어지고 이 안에 신흥무관학교 만들어지잖아요. 또 경학사, 부민단, 한족회 같은 정치단체도 만들어지는 거고요. 한편 여기 북간도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은 제일 많이 사는 지역이에요. 이 북간도 같은 경우는 너무나 많은 정치단체와 너무나 많은 군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표할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학교가 제일 많이 나와요. 우리나라 한국인들이 다니는 학교 서전, 서수계, 명동학교 같은 이런 학교. 자, 그 북간도였고요. 북간도는 특히 여기에서 바로 중강단이라는 군부대가 만들어지는데 그거는 단군 신앙을 모태로 하는 바로
대종교 사람들이 만드는 중강단이었다는 거. 자, 한편 여기 연해주인데요.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여기 지역에 한국인들의 집단 거주 지역은 신한촌이라고 합니다. 자, 이 신한촌이 곳곳마다 형성되어 있는데 여기는요, 일단 권업회라는 정치단체가 만들어지고, 이 1911년에 권업회가 만들어진 걸 기준으로 해서 1914년 최초의 우리나라 임시정부, 대한강복군 정부라는 게 만들어질 겁니다. 구종을 러시아 쪽으로 망명시키려는 계획까지 세웠었던 1914년 대한강복군 정부인데 그 소기의 목적은 달성되지가 못했고요. 이후 1917년 전루 한족의 중앙총회를 거쳐 아까 3.1운동 직후에는 바로 대한국민의회로까지 성장이 되어져 있었어요. 연해주가 한국인들이 적게 사는 데 반해 정치활동이 굉장히 활발했던 지역이니까 잘 체크해 두시고, 한편 1903년에 우리나라가 하와이로 첫 이주를 시작을 해요. 노동 이민을 시작을 하는데 하와이 딛고 샌프란시스코, 미주 지역 이제 샌프란시스코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 1908년에 누가 죽었었냐면 1차 한일예박 때 외교 고문으로 들어왔었던 스티븐슨이 저격당한 바 있습니다. 전명훈 장인환의 의거가 1908년이었죠. 자, 그래서 바로 이 하와이 땅과 미주 지역 곳곳마다 우리나라 한국인들이 역시 흩어져 지내게 되는데, 요거 이후에 대한인 국민회가 미주 지역 곳곳마다 만들어지게 될 거고요. 자, 이 대한인 국민회 플러스 하와이에는 대조선 국민군단, 요런 것도 만들어질 텐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미주 지역까지 곳곳마다 퍼져나가게 살더라. 한편 중국 상하이에서는 신한청년단 같은 정치단체가 만들어지기도 하는 거죠. 자, 178조 우측에 보시면 대동 단결의 선언이라는 요즘 많이 등장하고 있는 사료가 나옵니다. 대동 단결의 선언, 1917년 상하이에서 발표가 된 글이고요. 신규식, 신채호, 조소왕 이런 사람들이 주도가 돼서, 자, 1910년 융이 황제 순종이 삼보 영토 인민 주권을 포기한 경술년 8월 29일. 이게 바로 뭘까요? 한일 병합조약이죠. 그러니까 한일 병합조약으로 융이 황제가 이제 영토 인민 주권을 포기한 그날로 주권은 국민에게로 돌아왔다요. 총독부로 넘어갔다가 아니라 주권은 국민에게로 돌아왔다. 그래서 국민 주권주의를 일단 기본으로 깔고 가고요. 그러니까 주권이 국민에게 있기에 우리는 공화제를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상하이에서 발표가 된 대동 단결 선언이고, 이게 공화제 정부를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거죠. 요게 1917년에 상하이에서 발표가 된 바 있습니다. 이후 2년 뒤 실제로 상하이에서 민주공화제 정부가 처음으로 만들어집니다. 그죠? 자, 연해주 지역의 정치단체와 미주 지역의 정치단체 이름이 좀 상당히 비슷하거든요. 구분하시라고 제가 다시 한번 거기 넣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칠판 한번 정리하고 20년대 이제는 문화통치기에 국내 활동 되게 다이나믹해져요. 왜냐면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일부 열리기 때문에 이제는 일본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운동이 다양하게 터질 겁니다. 자,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